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우입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 인사이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죠. 사람들은 제게 천재 개발자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지만 솔직히 저는 그저 코드와 데이터에 익숙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시 겨우 8살이던 딸아이를 안고 장례식장에 서 있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밥 먹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때 제 곁에 나타난 사람이 신재희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의 마케팅 담당이었던 제이는 장례식에 와서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제이는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딸아이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제가 야근할 때면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처음엔 그저 동료로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3년 전 저희는 함께 딥인사이트를 재정비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담당하고 제이는 경영 전반을 맡았죠. 제이의 경영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투자 유치에 탁월했고 인력 관리도 완벽했습니다. 회사는 매년 2배씩 성장했죠. 딸아이도 제이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이는 딸아이의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진로 상담도 함께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제이를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애정을 보였죠. 2년 전 여름 저는 제이에게 청혼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였죠. 별다른 이벤트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을 뿐이죠.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제이는 약혼 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헌신적이었죠. 회사 일에서도 집안일에서도 완벽했습니다. 딸아이의 대학 진학 준비까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가 말했습니다. 딸아이 학자금을 미리 준비하자고요.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두자는 거였죠.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제이는 세부 계획까지 세워 뒤 제게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이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려는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습니다. 제이는 늘 완벽주의자였으니까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그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업계에서 주목받았고 대기업들이 협업을 제안해왔죠. 제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투자자들도 줄을 섰습니다. 제이는 투자 미팅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그들을 사로잡았죠. 저는 기술 설명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이가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해 말 저희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 규모를 3배로 키울 수 있는 기회였죠. 제이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투자 제안서를 수십 번 수정했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도 직접 주선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이를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딸아이도 회사도 제 미래도 모두 제이 덕분에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제이 이모가 정말 좋다고요. 결혼하면 진짜 엄마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곧 그렇게 될 거라고요. 제이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흠잡을 데 없었죠.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이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림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제이의 해외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투자, 유치 준비가 본격화된 시점부터였죠.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려면 직접 날아가야 하니까요. 제이는 한 달에 2~3번씩 비행기를 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를 오갔죠. 돌아오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회사 일에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묘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제이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회사에서도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통화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투자 관련 기밀 사항이겠거니 생각했죠. 제이는 늘 철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달랐습니다. 제이 이모가 요즘 바쁜 것 같다며 슬퍼했죠. 어느 날 밤 저는 회사 서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기 보안 체크였죠.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핵심 서버에 접속한 기록 중 낯선 IP 주소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킹 시도일 수도 있었죠. 저는 즉시 접속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시간대를 확인해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회사에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해당 IP 주소는 해외에서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지사가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제이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죠. 제이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프린트한 로그 기록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제이는 잠깐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죠.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요? 경쟁사에서 저희 기술을 엿보려고 한 흔적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경쟁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물었죠. 제이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안 조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해야죠. 현우 씨,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견적 좀 받아주세요. 예산은 제가 승인할게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제이의 설명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기술 탈취 시도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이의 태도가 너무 태연했거든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대책을 논의하기 마련인데 제이는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보안업체에서 견적서가 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저는 제이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이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정도는 투자해야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죠. 싱가포르 IP가 접속한 파일 목록을 추적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베이스, 투자 제안서까지 모두 열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킹 시도치고는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접근 패턴 같았죠.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연이어 잡혔고 해외 출장도 계속됐죠. 어느 날은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이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도 제이는 회사에 나왔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회사를 방문했죠. 제이에게 잠깐이라도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제이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죠. 딸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회사를 나섰죠. 차 안에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이 이모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죠. 데이터는 정직합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하지만 그 데이터 뒤에 숨은 사람의 의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웃고 있는 얼굴, 진지한 얼굴, 피곤한 얼굴. 하지만 어느 것도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제 기우이길 바랐습니다. 투자 유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이는 최종 계약서를 검토하느라 매일 밤을 새웠죠. 저도 기술 실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앉으라는 제 말에 제이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 씨, 투자금 관련해서 부탁할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가 계속 말했죠. 투자금 중 일부를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옮겨야 해요. 회계사가 권장한 방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했으니까요. 제이는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문제는 명의예요. 법인 명의로는 혜택이 제한적이라서 대표 개인 명의로 분산 포괄하는 게 유리하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라는 거였죠.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사 돈인데 누구 명의든 상관없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이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제안했죠. 현우 씨, 이왕이면 따님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미성년자 명의로 하면 증여세도 절세되고 나중에 학자금으로 쓰기도 편하잖아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 명의요?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돈은 회사가 성장하면 따님에게 돌아갈 몫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나중에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딸아이의 미래를 걱정했거든요.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유학 비용까지 생각하면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딸아이와 함께였죠. 딸아이는 자기 명의로 통장이 생긴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은행원이 서류를 건넸고 저는 차례차례 서명했습니다.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딸아이는 통장을 들고 좋아했죠.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딸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통장 개설 완료했다고요. 제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죠.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도장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었죠. 제이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세무서 제출용이래요.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류 일체를 제이에게 건넸습니다. 제이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따님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이는 정말 딸아이를 아꼈습니다. 친엄마보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죠. 저는 제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내 통장에 돈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곧 들어올 거야. 회사가 잘 되면 너도 부자가 되는 거야. 딸아이는 신나했습니다. 그럼 유학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딸아이는 제이 이모짱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제이 덕분에 딸아이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았죠. 회사도 성장하고 가정도 안정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건넨 서류가 어떻게 사용될지 말이죠. 딸아이를 위한다는 그 말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이는 제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였죠. 저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는 그걸 이용했습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말이죠. 며칠 후 제이가 또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일주일 동안 홍콩에 머문다고 했죠. 저는 공항까지 배웅 갔습니다. 제이는 게이트로 들어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제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제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이는 저를 사랑했고 딸아이를 아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죠. 아빠, 제이 이모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조금만 참아. 이모 일 끝나면 우리랑 더 많이 놀아줄 거야.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죠. 투자만 마무리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요. 회사도 가정도 저희의 미래도 모두 완벽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는 일주일 전부터 제이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죠. 손수 만든 머플러였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저는 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물었죠. 제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현우씨. 급하게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일인데요? 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미팅 놓치면 투자 무산될 수도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딸아이에게 말했죠. 제이 이모가 오늘 못 올 것 같아. 딸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선물 전해주려고 했는데요.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주면 되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제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죠. 저는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 축하 정도는 할 텐데 말이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의 방으로 갔죠. 혹시 긴급한 서류가 있나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이 있었죠. 투자 관련 자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이었죠.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스위트룸을 5박이나 예약했더군요. 투자자 미팅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 방을 예약했을까요?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엔 과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현지 유심 칩이 나왔습니다. 개봉한 흔적이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제이는 늘 국제 로밍을 사용했거든요. 왜 굳이 현지 유심을 샀을까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제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개발자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데이터를 분석하듯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고급 호텔, 현지 유심, 그리고 이전에 발견했던 싱가포르 IP 접속 기록. 모든 게 싱가포르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거래처가 없었습니다. 투자자 미팅도 대부분 홍콩이나 도쿄에서 이뤄졌죠. 왜 싱가포르였을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출장 기록을 확인했죠. 제이의 출장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이 공식 기록보다 2번이나 더 많았습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지 않은 출장이었습니다. 제이가 개인 돈으로 다녀온 거였죠. 왜 개인 돈을 써가며 싱가포르에 갔을까요? 투자자 미팅이라면 당연히 회사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말이죠.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이의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방 한쪽에 놓여 있었죠. 켜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가지 조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 응. 잠깐 서류 찾고 있었어. 딸아이는 제 손에 든 영수증을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얼버무렸죠.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자러 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말했습니다. 아빠, 제 이모 요즘 이상해요. 저는 딸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야? 딸아이는 망설이다 대답했죠. 이모가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전에는 매일 전화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아줬죠. 이모가 바쁜 거야. 조금만 참아.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아이를 재운 후 저는 다시 제이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상호는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대표자는 신제이, 주소는 싱가포르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가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것도 싱가포르에. 저 몰래 말이죠. 왜? 무슨 이유로? 저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판매. 저희 회사와 똑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을 그대로 베낀 거였죠. 기술 명세서를 봤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코드 구조까지 동일했습니다. 이건 베낀 게 아니라 훔친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제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하며 약혼까지 한 사람이 저를 속인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싱가포르 IP 접속, 잦은 해외 출장, 현지 유심 고급 호텔. 제이는 싱가포르에서 경쟁사를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기술을 훔쳐서 말이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이 저를 짓눌렀죠. 저는 제이를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제 딸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사고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죠. 하지만 제이의 배신은 달랐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저를 이용한 겁니다. 제 기술을, 제 신뢰를, 제 딸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CTO였습니다. 데이터와 코드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제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딸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CEO가 회사를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추적이 시작됩니다. 제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기술을 훔쳤는지 모든 걸 밝혀낼 겁니다. 저는 모니터 3대를 켰습니다.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했죠. 서버 로그, 네트워크 트래픽, 파일 접근 기록.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IP 주소를 역추적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거쳤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몇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자 최종 발신지가 나타났습니다. 마리나 베이 지역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중심부죠. 해당 지역의 건물 리스트를 검색했습니다.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물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제2의 회사 법인 정보를 검색했죠.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싱가포르 기업 등록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래플스 플레이스 18층이었습니다. 구글 맵으로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죠.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곳이었습니다. 제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사무실을 차렸을까요?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저는 회사 재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죠. 격리팀장 권한으로 접속했습니다. 제이가 승인한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컨설팅 비용, 마케팅 대행료, 해외 출장비. 모두 정상적인 지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상했죠. 컨설팅 비용부터 확인했습니다. 수령자는 싱가포르 법인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죠. 검색해봤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마케팅 대행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령 계좌를 추적하니 역시 싱가포르였습니다. 계좌 명의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돈이 싱가포르로 흘러갔습니다. 금액을 합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약 8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제이는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합법적인 지출로 위장해서 말이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이는 단순히 기술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돈까지 빼돌렸습니다. 저희 회사를 말라 죽게 만들면서 자기 회사를 키운 겁니다. 다음은 기술 유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싱가포르 IP가 접속한 시간대를 분석했죠.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시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 시간에 회사에 있던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조회했죠. 제이였습니다. 제이만 그 시간대에 회사에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아무도 없었죠. 제이는 야근한다며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버에 접속해 소스코드를 빼냈습니다. VPN을 통해 싱가포르 서버로 전송했죠.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저는 빼돌린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고객정보 사업 계획서. 회사의 모든 자산이 유출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 행위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로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백업했죠. 이 증거들이면 제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이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이의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이메일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메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경악스러웠습니다. 제이는 저를 무능한 CTO로 묘사했습니다. 현우는 기술은 있지만 사업 감각이 없다. 그를 배제하고 새로운 팀을 꾸려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다. 제이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짐이라는 거였죠. 다른 메일도 있었습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제이가 답했습니다. 곧 정리할 겁니다. 핵심 자산만 빼내면 껍데기는 버려도 됩니다. 저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이에게 저희 회사는 껍데기였습니다. 버려도 되는 쓰레기였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이가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이름은 김태준. 싱가포르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메일 내용은 친밀했습니다. 제이는 태준이라는 남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겁니다. 태준이 쓴 메일이 있었습니다. 현우를 언제까지 속일 건가요? 제이가 답했습니다. 투자 유치만 끝나면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명의로 만든 계좌도 있으니 빠져나갈 길은 충분합니다. 제 명의로 만든 계좌. 딸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제이는 그 통장을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습니다. 딸을 미끼로 저를 속인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죠.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의를 법정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빼돌린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죠. 회사도 기술도 제 명예도.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제2의 싱가포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훔친 기술로 세운 회사니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충분했죠. 저는 싱가포르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는데 현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지인이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제2회사의 법인 등록 서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직원 명단. 모든 게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직원 명단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는 직원까지 빼갔습니다. 핵심 개발자들이었죠. 저는 그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죠.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제2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더 좋은 조건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속은 겁니다. 제2가 제 회사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몰랐죠. 저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2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횡령, 기술 유출, 배임.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기업 범죄 전문가였죠. 증거를 넘기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딸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습니다. 제2를 엄마처럼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관계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제2의 범죄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을 정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자를 심판하고 제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등기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은행이었죠.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 연체 경고장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금 3억 원이 석 달째 연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회사 자금도 아니었습니다. 개인명의 대출이었죠.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해줬습니다. 대출 신청일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딸명의 통장을 담보로 했다고 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담원이 답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제출됐다고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2였습니다. 제가 건넨 서류를 이용한 겁니다.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도장까지 모두 있었으니까요. 제2는 그걸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출 실행 내역을 요청했죠. 담당자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송금 계좌가 나와 있었습니다. 해외 계좌였습니다. 싱가포르였죠. 계좌 명의는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제2의 회사였습니다. 제2는 제 딸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명예 도용이었고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제2는 범죄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아이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했죠.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대출금이 입금됐다가 당일에 전액 출금됐습니다. 출금 내역에는 해외 송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역시 인사이트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제2는 제 딸의 미래를 담보로 자기 회사를 키운 겁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하지만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해외로 송금됐고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추적이 복잡하다고요. 법적 절차가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2는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죠. 해외 법인을 이용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자고요.
민사는 나중에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죠. 횡령,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모든 혐의를 적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수사하겠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이가 한국에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었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을 하겠지만 이미 출국한 상태라 소용없을 거라고요. 저는 좌절했습니다. 제이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였죠. 싱가포르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제 돈으로 제 기술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제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현우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이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게 됐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 알아요. 당신이 뭘 했는지. 제이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그럼 어쩔 건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제이가 다시 웃었습니다. 현우 씨는 너무 순진해요.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당신이 저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아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오늘 제이 이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딸아이를 거실 소파에 앉혔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제 이모 이야기 좀 해야겠다. 딸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 눈망울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모가 아빠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일을 했다고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요? 저는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모가 회사 돈을 가져갔고 너 명의로 만든 통장도 나쁘게 사용했다고요. 이제 이모를 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싫어요. 제 이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딸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이에게 엄마 같은 존재를 빼앗긴 것 같았으니까요. 제이는 딸아이의 마음까지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죠. 저는 문 앞에서 딸아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죠. 제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CTO였습니다. 기술로 모든 걸 추적할 수 있었죠. 제이가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했어도 디지털 흔적은 남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이 회사의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서버에 접속했죠. 보안이 허술했습니다. 제이는 기술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서버 안에는 저희 회사에서 훔친 소스코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까지 확인했죠. 저희 회사 서버에서 복사한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도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고객 정보가 그대로 복사돼 있었죠. 이것도 증거였습니다. 제이는 영업 비밀까지 유출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했죠. 이 증거면 제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어도 말이죠. 다음은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제 딸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죠. 싱가포르 은행 계좌를 거쳐 여러 곳으로 분산됐습니다. 일부는 사무실 임대료로 나갔습니다. 일부는 직원 급여로 취급됐죠. 그리고 상당 부분은 김태준이라는 남자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제2의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김태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제2의 돈으로 간신히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 회사를 먹잇감으로 본 겁니다. 기술을 훔치고 돈을 빼돌려서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죠. 단순히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이는 이미 싱가포르에 있었고 범죄인 인도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이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훔친 기술로 세운 회사니까 정당성이 없었죠. 그걸 증명하면 제이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싱가포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치를 의뢰했죠.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요.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 특허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2회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비교 분석했죠.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제2는 단 하나도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을 싱가포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제2회사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죠.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후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제2의 회사는 영업을 멈췄습니다. 제2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죠. 현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걸 되찾는 거예요. 제2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2 씨, 당신은 저를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CTO예요. 기술로 모든 걸 추적할 수 있죠. 제2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했어요. 자금 흐름도 다 추적했고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제2가 협박했습니다. 이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가 무섭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건 당신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제 편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싱가포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2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고요. 회사를 정리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필요 없었습니다. 제2는 범죄자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죠.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2는 발버둥 쳤습니다. 여러 경로로 회유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2가 저와 딸아이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1차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2 회사의 기술은 모두 저희 회사에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됐죠. 제2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2는 아직 자유로웠고 빼돌린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2를 대중 앞에 세우는 겁니다. 법정 싸움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여론의 심판은 빠르죠. 저는 제2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민사소송도 준비하기로 했죠. 제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높지만 제2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제2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겠다고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제2 명의의 모든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죠. 저희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2의 한국 내 계좌가 모두 동결됐죠. 싱가포르 계좌는 직접 동결할 수 없었지만 현지 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2는 당황했을 겁니다. 갑자기 돈을 쓸 수 없게 됐으니까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2도 제가 느낀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2가 저지른 범죄를 업계에 알리기로 했죠. IT 업계는 좁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기자들이었죠. 제2의 범죄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증거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기자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I 스타트업 CEO, 회사 자금 횡령 후 경쟁사 설립. 제목이 자극적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증거도 실렸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2는 유명인이었거든요. 뛰어난 경영자로 평가받았죠. 그런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 회사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자들이 모두 손을 뗐죠. 제2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2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현우 씨, 왜 이러는 거예요? 제 인생을 망치려고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 인생을 망쳤잖아요. 제2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책임지세요. 제2가 화를 냈습니다. 현우 씨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저한테는 강력한 변호인단이 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진실이 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2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군요. 여전히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는 형사 재판이, 싱가포르에서는 민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죠. 저는 양쪽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국 법정에서 검사가 제2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횡령 금액, 기술 유출 경위, 명예 도용 수법까지 모두 공개됐죠. 제2 측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약혼녀였고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제 딸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죠.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배신했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2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감시했습니까? 사생활을 침해한 것 아닙니까? 저는 부정했습니다. 회사 서버 보안 점검 중 발견한 겁니다.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은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고 증인들이 나왔죠. 제이가 빼간 직원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재판도 비슷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하게 증명됐죠. 제이 회사의 기술이 저희 회사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이는 변명했습니다. 자신도 공동 개발자였으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제이의 변호인단은 유능했습니다. 여러 법리를 들어 제이를 방어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제이가 회사 돈을 빼돌렸고 기술을 훔쳤고 딸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제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추가로 벌금 5억 원도 부과됐습니다. 싱가포르 민사재판에서는 제이가 저희 회사에 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이 회사의 모든 자산도 저희에게 이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제이는 항소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저는 지쳤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가 완전히 책임질 때까지 싸울 겁니다. 그러던 중 제이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제이는 자신의 새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리였죠.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제이는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AI 기술을 소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이를 대중 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가 훔친 기술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발표 당일에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당일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죠. 제이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당당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섞여 앉았죠.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오가 되자 제이가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이는 미소 지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기술 설명이 나타났죠. 저는 그걸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그대로 나와 있었으니까요. 제이는 자신이 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거짓말했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죠. 손을 들고 질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는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현우 씨. 제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연결했죠. 호텔 측의 양해를 구하고 스크린을 빌렸습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 특허 문서였죠. 출원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이가 발표한 것보다 2년이나 앞섰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소스코드 비교가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코드와 제이 회사 코드를 나란히 놓았죠.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변수명 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이 씨가 발표한 기술은 제가 개발한 겁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이가 항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공동 개발한 거예요. 제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모든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帰属된다는 조항을 가리켰죠. 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제이가 회사 서버에 접속해 파일을 빼낸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접속 IP까지 모두 나와 있었죠. 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제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경로를 보여줬죠. 제 딸명의 통장을 이용한 것까지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이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이와 김태준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회사를 배신하고 새 사업을 계획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신재희 씨,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기술을 훔친 겁니까? 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재희 씨는 3년간 제 약혼녀였고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배신하고 회사를 망가뜨렸습니다. 제 딸까지 이용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는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뒀던 겁니다. 신재희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제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습니다. 제이가 끌려가기 전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안해요, 현우 씨. 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데 여러 기자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게 오늘이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제이가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가 한 거예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제이 이모가 정말 그랬어요? 저는 딸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이모는 아빠를 그리고 우리를 속였어. 딸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2심이었죠. 제이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자료들이었죠. 재판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제이 측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범죄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이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죠. 추가로 배상금 1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제이의 모든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제이 회사의 자산도 저희에게 이전됐습니다. 싱가포르 사무실, 장비, 심지어 고용 계약까지 모두 넘어왔죠. 제이가 빼간 직원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태준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횡령 자금을 은닉한 혐의였죠. 싱가포르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제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죠. 모두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죠. 회사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제이가 떠난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CEO를 영입했습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경영자였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투자도 다시 유치했습니다. 제이의 배신으로 무산됐던 투자였죠. 투자자들은 저희 회사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죠. 모두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이 없이도 회사는 잘 굴러갔습니다. 저는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죠. 이전보다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제이가 훔쳐간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6개월 후 저희 회사는 업계 1위가 됐습니다. 매출도 2배로 늘었죠. 저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줬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딸아이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이의 배신에 상처받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딸아이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고생했어요.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도 고생했어.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딸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면 됐습니다. 제의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건 1주년 기념이었죠.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웃음이 넘쳤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합시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배신당했고 싸워야 했죠.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제이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5년을 복역해야 하죠. 출소 후에도 배상금을 갚아야 합니다. 평생 그 짐을 지고 살 겁니다. 저는 제이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삶에서 지워버렸죠. 제이는 이제 남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앞을 봤습니다. 딸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더 좋은 기술을 만들 계획이었죠. 딸아이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죠. 저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 이모 생각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나. 딸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잘못된 걸 바로잡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말이죠. 정의는 언젠가 승리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성공했죠. 이번에는 정당하게, 투명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떳떳했습니다. 업계에서 저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를 올바르게 처벌한 CEO로 알려졌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제 일을 하고 딸아이를 잘 키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잡지였죠. 배신에 대처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싸우세요. 또 물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는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죠.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사람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대학 2학년이 됐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죠. 방학 때는 저희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딸아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코딩을 빠르게 배웠죠. 직원들도 딸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먼저 실력을 키워야 해.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빠처럼 훌륭한 개발자가 될 거예요.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죠. 물론 흉터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당하면 다시 믿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의 같지는 않다는 걸 말이죠. 새로운 CEO는 정직합니다. 직원들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회사를 키워갑니다. 때로는 제의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올바르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법을 따랐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명예도 지켰죠. 딸아이에게도 좋은 교훈이 됐습니다. 잘못된 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미래는 밝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회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이의 배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됐죠. 이제 저는 압니다. 배신은 배신한 사람의 문제지 배신당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저는 당당합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대됩니다. 딸아이가 사무실 문을 엽니다. 아빠, 집에 가요? 저녁 먹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저는 컴퓨터를 끕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 회사를 나섭니다.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죠.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싸우면 정의는 승리합니다.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